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5월 9일 금요일 주식시장. 그래도 이번 주 내내 엉금엉금 올라가긴 했는데 코스피는 나흘 만에 소폭 하락하며 2,570선에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 가까이 내린 720선에 마무리했네요. 원달러 환율은 미국과 영국의 무역 합의에 따른 강달러 영향으로 다시 1,400원에 올라서며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14.3도. 비가 많이 오죠? 구름이 지나가면서 국지성 폭우도 내리던데 운전도 걸음도 조심조심 아시죠?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네, 조이의 여우야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박성남님께서 소장님 비 오는 날 출근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와서 잘 다니지도 못했네요. 1시간 동안 재밌게 듣다 가겠습니다 해주셨어요. 저는 늘 운전해서 오는데 오늘은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확실히 막히는 곳은 막히고 길이 확실히 좀 미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 집중해서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수민님께서 오랜만에 본방 청취합니다. 이 시간에 원래 과외 알바해서 들을 수 없었는데 이제 조금 한가해져서 경제 공부 다시 하려고 들어왔다고 해주셨어요. 과외 알바 하셨구나. 이 시간 빼고 더 바빠지셔서 알바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요때는 한가하게 경제 공부 같이 해보자고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이죠.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식도 전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그리고 무료 어플이죠. 고릴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을 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자동차 세계로 떠나죠. 드라이브 떠나는 방과 후 차차차 탑승한 다음에 경제 용어부터 투자법까지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방과 후 경제 교실까지 가볼게요.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오늘 새벽 사상 첫 미국인 교황이 선출됐습니다.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바티칸의 비밀회의죠. 콘클라베 이틀 만에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새로 선출된 제267대 교황은 미국 시카고 출신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입니다. 프레보스트 추기경은 앞으로는 레오 14세 교황으로 불리게 됩니다. 교황명은 당선자가 스스로 정하는데요. 개인적인 선호 또는 전임 교황의 이름을 선택해 그 정신을 본받고자 하는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1878년부터 25년간 카톨릭 교회를 이끌었던 교황 레오 13세의 이름이 선택됐습니다. 카톨릭 사회의 정의를 확립한 강력한 교황이자 민중을 사랑한 교황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새로 선출된 레오 14세는 미국 출신이라는 역사적 금기를 깬 교황이라는 타이틀이 붙습니다. 실제 명시된 건 없지만 미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이기 때문에 교황도 미국인이 선출될 경우 미국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오 14세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페루 등 남미에서 보낸 국경 너머의 인물인 점, 그리고 불과 몇 주 전까지 교황청의 주교부 장관으로서 전 세계 주교 임명을 총괄하며 만들어진 글로벌 네트워크 능력이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카톨릭 진보와 보수 사이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중도 성향의 인물로도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의 이민자 추방 정책에는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부터 이어진 콘클라베는 열쇠로 잠근 방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추기경들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새 교황을 선출할 때까지 투표를 진행하는데요. 전화나 TV, 신문 등 모든 소통수단과 차단됩니다. 쪽지를 숨길 수 있는 음식은 금지되고 마실 것도 투명한 잔에 담겨 제공되죠. 냅킨까지도 검사를 거친다고 합니다.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면 투표 용지를 태워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워 올리고 선출이 불발되면 검은 연기를 내보내죠. 과거에는 검은 연기는 젖은 짚을, 흰 연기는 마른 짚을 태워 만들었는데 지금은 색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화학 물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교황 탄생의 순간을 보기 위해 10만 명 이상의 순례자와 관광객, 로마인들이 광장에 모였는데요. 종교적 행사를 넘어 투표의 투명성과 정당성, 리더십의 변화, 역사와 전통을 보여준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상 뉴스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자동차 세계로 떠나는 드라이브, 방과후 차차차. 오늘도 카 매거진 최정필 기자가 가이드해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최정필 기자님 방송하고 나서 바로 세차했거든요. 네. 비 오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기분 좋았어요. 네, 상쾌하잖아요. 네. 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조금 상쾌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조금 졸릴 수도 있는 근데 그 졸린 거를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졸음운전이에요. 그렇군요. 이 장거리 운전하다 보면 네. 졸음운전이라는 불청객이 꼭 찾아오죠. 저도 그 이번 연휴에 지방 다녀오면서 거의 뭐 왕복 한 7, 8시간 네. 운전을 했는데 뭐 50분에서 1시간마다 쉬어야 한다 이런 권고가 있기는 하지만 도로 상황상 뭐 당장 어디로 빠지기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졸음운전 이거 어떻게 하면 제대로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고속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은 네. 곳곳에 되게 살벌한 문구 적혀 있는 것들 좀 봤을 겁니다. 네. 이제 진짜로 저게 공식적인 이 문구인가 저렇게 살벌하게 써도 되나 싶은 것들인데 뭐 예를 들면은 졸음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아니면은 깜빡 졸음 번쩍 저승 이런 문구들 적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좀 강하게 경각심을 줘도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좀 부족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졸음운전을 피하는 방법은 너무 교과서적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이제 우리가 장거리 운행에 나간다 그러면은 사전에 좀 미리 좀 휴식을 취해가지고 체력을 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졸린다. 그러면은 쉬어가는 게 정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것만큼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자동차 제조사 비롯해서 여러 관계기관에서도 이런 졸음운전을 막기 위한 다양한 추가 대책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하고 있고 또 적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졸리면 쉬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나는 자신이 없는데 라고 하신다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율주행차가 그런 점에서 좀 기대는 되는데 어쨌든 운전이라는 건 말씀하셨지만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는 어떤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네. 거라서 내가 핸들 안 잡고 자율주행 모드를 한다고 내 차가 아닌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좀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졸리면 좀 무조건 쉬어야 되고 좀 보험이 등록된 다른 사람들과 좀 바꾸거나 아니면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좀 요란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졸음 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나 뭔가 대책들이 좀 있잖아요. 네. 사실 도로 위에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도 많이 있는 편이고요. 네. 우리가 좀 인지하지 못할 뿐 자동차 제조사가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이제 구조적 특성 자체가 굉장히 단조롭거든요. 네. 직진으로 쭉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곳들도 있고 우리가 다른 특정한 뭐 목적지 근처에 가지 않는다면은 옆으로 크게 빠진다거나 신호등이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출발했다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충분히 졸음이 올 수 있는 그런 맞아요. 환경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졸음운전을 막기 위한 방지 장치가 꽤 다양하게 좀 적용이 되어 있는 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경고 문구 같은 것들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또 이런 경고 문구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역마다 문구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경상도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보소 확인하소 안전벨트 맸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네. 충청도 쪽으로 가면은
허벌나게 빠르시구만요. 쉬엄쉬엄 쉬다 가시란게요.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전라도에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지역마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웃게 만들어서 집중력을 환기시켜서 졸음을 쫓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는 문구들이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뭐 졸음운전 경고는 아닌데 충청도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운전자로 하여금 좀 주의를 환기시키고 운전에 좀 집중을 하게 한다. 이게 졸음 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의 핵심인 것 같은데 그 왜 터널에서 네. 요란한 소리 나오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소리를 이용한 방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터널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난다던가 아니면 사이렌 소리가 난다던가 좀 시끄러워서 잘 들리지는 않아요. 구분되지는 않는데 경고 문구를 읽어준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그러지는 않은데 네. 과거에 그런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터널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나오는 소리나 문구를 들으면 너무 정신없다. 귀신이 말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운전에 집중이 안 되니까 그 문구나 그 소리 좀 제발 꺼달라라는 민원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당시에는 처음에 이게 도입을 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이 관리 주최 측에서도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거를 끄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졸음 운전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일반적인 고속도로가 시속 100km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 속도로 달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딱 1초만 눈을 감고 있어도 눈을 감은 채로 28m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아찔한 거거든요. 1초에 28m요? 네. 정말 찰나인데요. 네. 너무 그러다 아찔해요. 보니까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졸린 것보다 차라리 신경질적인 소리가 들려서 내가 잠을 확 깨는 게 낫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터널 지나다 보시면은 그런 소리 말고 빛이 되게 화려하게 들어와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무지개 빛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굉장히 화려한 조명을 적용을 해서 운전자가 내가 분명 되게 깜깜한 터널에 있었는데 라는 생각에서 한 번씩 졸음을 쫓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졸음 방지 장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왜 또 도로를 달리다 보면 그 도로에서 떴다 비행기 네. 그 노래를 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옛날에 그 톨게이트 앞에서도 뿌앙 이 소리 네. 나잖아요. 그래서 타이어가 어떻게 된 줄 알고 네. 그리고 또 떴다 비행기 처음 들은 날에는 와 내가 너무 피곤해서 환청이 다 들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기술이죠. 그렇죠. 그렇게 소리가 나는 도로를 이 럼블 스트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구조물의 한 일종인데 이게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것 외에도 이제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에는 빗길에 대한 교통사고를 조금 예방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좀 효과를 같이 갖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도로에 일부러 좀 홈을 파게 되는데 그 홈의 높낮이와 간격 같은 것들을 조절해서 소리 그리고 그 소리의 주파수를 좀 다루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이게 너무 빠르게 주행을 하게 되면은 이 노래 소리도 빠르게 흘러가게 되고요. 네. 적정 속도로 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익숙한 멜로디 혹은 너무 느리게 가면은 굉장히 늘어지는 그런 소리가 들리게 만드는 일종의 멜로디 로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왔을 때도 사실 비 오는 날 빠르게 주행을 하다 보면은 타이어 주변에 수막이라고 해서 물에 막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홈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잠깐씩 타이어에 충격이 가게 되니까 이 수막을 깨주는 효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졸음도 좀 깨울 수가 있고요. 흐트러질 수 있는 집중력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아까 자동차 제조사들도 이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네. 어떤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나요? 사실 이미 적용이 된 기술들도 있고 이제 앞으로 적용이 될 기술들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 차에 그런 게 있었다고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꼭 졸음운전만을 위한 기술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졸음운전 아니더라도 이제 주행을 하다가 뭐 핸드폰이라든가 목적지를 갑자기 바꿔야 된다거나 하는 것처럼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럴 때도 이런 기능들이 같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가장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크루즈 컨트롤하고 좀 연관이 되어
되어 있는 기술일 것 같거든요. 네. 최근에 출시되는 차들은 크루즈 컨트롤도 몇 단계가 좀 더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앞차 간격이라든가 차선 중앙 유지 같은 것들을 같이 유지를 해주는 기능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구불구불한 도로를 자동차가 감지해서 안전하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하지만 운전자가 졸음운전에 빠지게 되면은 똑바로 가기가 힘들거든요. 차가 옆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운전자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경고를 한 번씩 줘야겠어. 혹은 그렇게 경고를 줬음에도 안 잡고 있는 것 같아라고 하면은 핸들을 잡으세요라고 경고를 준다던가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직진 도로가 계속되는 구간에서는 사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귀찮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내가 졸음운전을 하는 상황이었다면 이 차가 나를 살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성남님께서 전 크루즈를 맹신하진 않지만 크루즈 덕분에 졸음운전 사고를 면한 적이 있어서 정말 피곤하면 기능을 작동시키고 운전할 때도 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사실 이런 기술들이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기술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훨씬 기초적인 부분에서 우리를 돕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운전자를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우리를 좀 지켜보는 자동차도 있다고 하던데요. 사실 요즘에 이제 최근에 출시된 자동차를 보시면은 내가 잠깐 옆에를 봤는데 경고음이 되게 요란하게 들리는 차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운전하면서 계기판의 정보까지 확실하게 다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뜨는 정보 중에 전방을 주시하십시오라는 경고 문구 같은 것들이 뜨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운전자나 탑승자의 눈을 감지를 하거나 태도나 자세를 감지를 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을 주시하십시오라는 경고 문구를 주고 있고요.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수입차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다른 의미로 비슷한 기능을 가진 차가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네. 테슬라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주행 보조 기능으로 FSD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운전자가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핸드폰을 본다거나 하는 그런 횟수가 일정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주행 보조 기능의 사용을 아예 제한을 해버리는 그런 좀 강수를 뒀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좀 논란이 됐던 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렇게 감지를 한 사진들을 테슬라 본사가 보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운전자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조금 다른 분야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빼고 운전자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감지를 한다라는 것 자체만 본다면은 졸음운전을 예방한다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그런 시도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카메라로 찍힌 그 운전자의 얼굴이나 뭐 눈 깜빡임 빈도나 시선 방향 이런 거를 데이터로 다 모아가지고 그 자동차 안에 있는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하는 네. 거라고 저도 들었는데 이게 자기를 항상 찍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도 당연히 나오는 것 같고 또 그 데이터가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 저장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네. 수집된 데이터를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 공개가 없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졸음 운전 같은 운전 위험 요소들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을 텐데 앞으로는 어떤 기술들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세요? 지금 이제 시범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졸음이 온다라는 거는 이제 머리나 이 혈류 같은 것들에서는 숨기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전자의 뇌파를 측정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시범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 뇌파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AI 시스템하고 결합을 해서 실제로 운행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네? 그러면 지금쯤 졸릴 것 같은데 실제로 졸린가?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부터 시내버스하고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지금 시범 운영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적용을 한 다음부터는 졸음운전의 요 적발 비중이 99.7%가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500대를 대상으로 이런 분석 장치를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99.7%가 감소를 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 500대 안에서는 졸음운전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결국에는
이 졸음운전을 막는 프로세스는 운전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어떻게 환기를 시킬 것인가로 좀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몸의 자세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정교하게 감지를 하느냐가 될 것이고, 요거는 또 길고 넓게 본다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로 넘어갔을 때 운전자를 어떻게 감지를 하고 그에 맞는 콘텐츠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로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졸음운전이 아니더라도 이 탑승자를 감지하는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보시면은 좀 재밌게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 개인적으로 운전하다 좀 나른해지면 90년대 히트가요를 듣고 열창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싱싱 소통이 원활한 도로에서는 그렇게 열창을 해도 되는데 막히는 데서 그렇게 열창하면 나중에 알았는데 옆차에 네. 다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운전자분이 열창하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이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 듣자.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김광석의 일어나 들으면서 입으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1부 끝곡 선곡이 일어나였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에서 시적절한 선곡이라고 일어나 소리에 졸다가 벌떡 일어나신 분도 계셨네요. 김진희님. 네, 김성철님께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노래 부른다고 하니까 정체되는 도로에서 너무 답답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옆차에서 다 들린다고 그래도 불렀다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게 노래를 부르면 잠이 잘 깨요. 그래도 우리 춤은 추지 않기로 해요. 위험하니까. 네, 이준희님께서 오늘 빗길 운전이라 겁나요. 왕초보 운전자라서요. 라고 해주셨어요. 왕초보이시면 이제 천천히, 비 오는 날은 제동거리가 더 기니까 브레이크 밟을 때도 좀 넉넉한 거리에서 밟으시고, 또 잘 안 보이니까 안전거리 더 유지하시고, 욕 좀 먹어도 사실은 안전이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뉴스에서 전해드렸다시피 오늘 새벽 사상 첫 미국 교황이 선출됐습니다.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바티칸의 비밀회의 이것에서 의견이 모아진 건데요. 새로 선출된 교황은 미국 시카고 출신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으로 레오 14세 교황으로 불리게 됩니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추기경들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선출될 때까지 투표를 진행하는데요.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면 투표 용지를 태워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워 올리고, 선출이 불발되면 검은 연기를 내보냅니다. 여기서 퀴즈 드립니다. 라틴어 쿰 클라비, 열쇠로 잠긴 방에서 유래한 말로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비밀 선거 제도를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보기 조금 오늘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자, 잘 들으세요. 1번 콘클라베, 2번 콘퍼런스, 3번 콘스탄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유료 문자인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경제 용어부터 투자법까지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경제를 배우는 방과 후 경제교실. 오늘도 진짜 선생님 김나영 선생님이 알려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푸른 씨앗 제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광고 아니고요. 네. 오늘은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 알려드리는데요. 퇴직연금 기금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청취자분들 중에 네.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고 했을 때 기업 아니라도 미장원도 되고, 뭐 음식점도 되고, 학원, 약국, 그러니까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네.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포함이 돼요. 1인 사업장은 안 되지만 2인 이상 되는 곳들 다 포함되는 거고 이 제도가 정말 좋은 제도라서 혜택이 정말 많거든요.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전 시간에 개인연금 얘기했었잖아요. 네. 오늘은 퇴직연금인데 네. 이게 푸른 씨앗 정식 명칭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근데 이걸 알려면 네. 일단 퇴직연금이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퇴직금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네. 퇴직금하고 퇴직연금하고 가장 큰 차이는 퇴직금을 회사 안에 쌓아두느냐, 회사 밖의 금융기관에 쌓아두느냐, 그 차이가 가장 큽니다. 퇴직금이라는 거는 회사를 1년 넘게 다니면 이제 나오면서 회사를 퇴직하면 자신이 이제 월급이 1년을 다녔으면 한 달치. 한 달치 월급을 네.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10년 다니면 10달치. 10달치. 네. 그러니까 뭐 30년 다니면 30달치. 그러니까 꽤 큰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네. 회사가 좀 어려워져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좀 저 퇴직금은요 하면서 이제 못 받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못 받는 경우가 꽤 많이 생겼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막고자 나라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요 제도, 푸른 씨앗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회사가 부도나고 망해도 푸른 씨앗을 해놓으면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원래 퇴직연금을 해놓으면 푸른 씨앗이 아니더라도 네. 이제 회사 밖의 금융기관에 이제 근로자가 다니는 동안에 미리미리 회사 밖에 있는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쌓아두다가 퇴직할 때 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회사가 망해도 그 금융기관에 쌓여 있는 거는 근로자 거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퇴직연금 제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중심으로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푸른 씨앗 제도를 도입을 재작년에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돈으로 확실히 현금을 쌓아두기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네요. 네, 회사 밖의 금융기관에 두는 건데 그 돈을 지금 보면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이제 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그냥 퇴직연금 제도라고 했을 때는 회사 자체에서 그거를 굴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됐거든요. 그게 이제 DB라고 해가지고 네, 회사가 그렇게 회사에서 굴리면? 굴리는 거가 있었고, 이제 근로자가 하는 게 DC 제도라는 게 있는데 개인이 굴렸을 개인이 때. 굴리는 거.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회사에서 운영자가 있든지 개인이 하면 이제 개인 책임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인력이 또 부족할 수도 있고, 개인한테 하려 그러면 개인이 DC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요?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이런 게 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영도 대신해주고 나라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아무래도 뭐 중소기업 이하 사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분담도 워낙 많으니까 담당할 인력 채용할 여력도 없고 네. 비용도 부담될 것 같으니까 회사 조금만 커지면 하자 그러면서 네. 좀 미뤄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퇴직연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푸른 씨앗을 이용하면 목돈을 네. 통장에만 좀 쌓아두면서 이자 찔끔 붙는 것보다 뭐 펀드든 채권이든 굴리면서 가만두는 것보다는 나을 확률이 높은 것과 같은 것 같은데, 이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제도 푸른 씨앗을 하지 않아도 일시금도 되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1800년대부터 도입을 해가지고 이게 401k라고 유명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미국인들 할아버지들이 맞아요. 은퇴 후에 굉장히 이제 여유롭게 살게 됐던 것이 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돼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도입해보자라고 해서 도입은 했는데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중소기업의 지원을 국가에서 해주는 건데 이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모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퇴직급여를 모아서 하나의 돈처럼 관리할 수 있게 해준 거거든요. 기금이라고 하면 특정 목적을 네. 두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이제 다 모아서 네. 국민연금처럼 이렇게 포트폴리오도 잘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아는 기금들은 관리나 운용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네. 푸른 씨앗은 누가 관리를 해요? 관리 주체가 근로복지공단이고요.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모아진 돈을 우리은행에 놓습니다. 우리은행에 놓고 돈을 이제 굴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운용하는 게 아까 어렵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돈을 굴리는 거를 지금 현재는 삼성자산운용하고 미래에셋증권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맡겨서 하고 있고 현재 23,0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푸른 씨앗에 가입을 했고 10만 8천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8,006억 원 넘게 모여 있다고 합니다. 8,600억인가요? 네. 8,600억. 네, 8,600억 원이 모여 있군요. 네. 거의 뭐 1조 가까운 돈이면 사실 뭐 회사 규모에 이거는 제한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기업이 가입을 할 수 있어요?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근로자가 30인 이하면은 되고 1인 사업장은 안 되지만 2인 이상이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 30인의 사장님은 당연히 포함이 안 되는 거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기업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학원도 되고 미용실도 되고 그러니까 되게 해당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2인 이상이면 네. 다 된다. 해담경제연구소는 해당이 될까요? 해담경제연구소는 어혜진 소장이 연구원도 하고 소장도 해가지고 안 되겠네요. 일단 네. 어혜진은 방과 후 목돈 연구소부터 잘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면 네.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네네. 어떤 장점들이 있어요? 제일 큰 장점이 지원금입니다. 나라에서 지원금. 지원금을 줘요. 근데 이게 직원한테만 줘도 또 사장님이 안 할 것 같고 사장님한테만 주면 또 직원이 별로 혜택이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둘 다 줍니다. 그러니까 같이 행복해야지 빨리빨리 가입을 할 테니 네. 그래서 둘 다 주는데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좀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입할 수 있는 건 다 되는데 그 고용보험 기준으로 월급이 273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어요. 그 273만 원이 2025년 올해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30%인데요. 그 미만인 사람들한테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월급이 273만 원이 넘는 분들은 안 되겠네요. 네, 지원금은 못 받지만 다른 혜택은 다 받을 수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지원금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자주 입장에서는 네. 어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담금의 10%인데요. 그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월급이 만약에 270만 원이다라고 하면 1년에 회사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넣어놔야 되는 것이 270만 원인 거잖아요. 네. 그 270만 원을 넣을 때 그거를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10%. 10%. 그래서 27만 원을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어디에 넣어줘요? 그 직원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 직원의 그러니까 우리은행에 이제 보관이 되는데 그 우리은행에 보관되는 그 직원의 계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70만 원은 회사에서 넣으면 27만 원이 정부에서 더 지원이 돼서 297만 원이 그 직원의 퇴직금 계좌에 쌓이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때 네. 그 사장님한테도 똑같이 줍니다. 오, 그래요? 네. 그래서 고용주도 직원이 받는 금액만 똑같이 받아서요. 월급이 만약에 270만 원 받는 직원이 30명이다라고 하면 사장님은 27만 원씩 받아서 30명 어치를 받겠죠? 오. 그래서 8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10%면 네. 꽤 많은데 네, 네. 네, 계속 주는 건가요? 그럼 좀 좋겠는데요. 네. 3년까지만 줍니다. 그래서 아, 가입해서 3년까지 지원을 해줘서 그래서 언제 얼만큼 받을 수 있냐면 3년 동안 계속 그걸 받으면 그러니까 직원 1인당 보통 아까 270만 원이 월급인
직원을 생각을 해보면 3년간 81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네. 고용주 같은 경우에는 2,430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이런 지원금 말고 이 푸른 씨앗의 또 다른 장점 있을까요? 네, 수수료를 면제를 해주는데요. 수수료 어떤 수수료를 말하는 거예요? 퇴직연금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퇴직연금은 회사 밖에 금융회사에서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금융회사들이 대가를 받거든요. 맞아요. 네, 관리를 하니까 수수료를 받는데 그게 적게는 0.2%에서 많게는 0.5% 정도 수수료를 받는데 이 수수료를 3년간 면제를 해줍니다. 그렇군요. 네. 그 아까 자금 굴리는 것도 삼성 자산운용, 뭐 미래에셋이 대신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보면니까 국내 운용사 중에 거의 규모 1, 2등에 해주는 건데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운용을 대신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고 네. 보니까 2023년 4년 계속 그 수익률이 6%대 후반으로 괜찮았어요. 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목표를 4.5 정도로 잡았는데 6%대 중반 후반 이런 정도 나온 거면 굉장히 좋은 거고 아시겠지만 연금을 굉장히 뭐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나오면 초과 수익 나온 거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복리로 계속 굴리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뭐 목표 수익률보다 이제 이렇게 높게 네. 더 나오면은 좋은 건데 네. 2년 연속으로 비슷한 수익률을 냈다는 거는 굉장히 잘한 네. 성적이라고 우리가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우리가 쭉 들어보면 사실은 좀 너무 좋은 점만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도 이건 좀 돈을 굴려서 투자를 하는 건데 네.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나 아니면 유의해야 될 그런 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거의 장점밖에는 없기는 한데요. 네. 유의점을 얘기를 그래도 하자면 그러니까 신뢰도 높은 기관들이 관리를 하고 운용을 해주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기간 시간을 길게 보고 운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단기간으로 봤을 때 원금을 안 까먹는 그런 예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고요. 근데 원금 보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퇴직금을 30년 후에 받을 거를 예금에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물가 상승률보다도 수익률이 낮아서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변동성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장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손실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약간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네. 포트폴리오를 한번 봤는데 네.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한 60%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채권 이런 쪽에 투자를 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네.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항목에 넣어서 당연히 원금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는 있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흘러갔을 때는 그래도 그냥 넣어두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익이 될 것 같네요. 네. 이거 문자로도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가입은 어떻게 해요? 푸른 씨앗에 가입하고자 하시면 네. 포털 검색창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푸른 씨앗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다른 게 뜨나요? 다른 게 떠요. 그래요? 네. 푸른 씨앗이라고 뜨면 그 밑에 그래도 나올 것 같기는 한데 푸른 씨앗 퇴직연금까지만 치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입 신청 배너 클릭하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 가면 표준계약서, 가입 신청서 다운 받으시고 작성을 해주시고 그걸 스캔해서 거기에 바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뭐 근로자들의 동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겠고 뭐 네. 대표단 동의든 근데 그걸 담은 표준 계약서랑 뭐 가입 신청서 네. 그게 끝이에요? 굉장히 네. 간단한데요? 네. 대면 할 필요도 없고요. 비대면으로. 그래요? 인터넷 네. 비대면도 가능한 네, 거예요? 네. 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퇴직연금을 하려면 그러니까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뭐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게 필요가 없고요. 그냥 신청하면 되고 그러니까 근로자 개개인들의 그 동의는 받아야 되지만 그런 전체적인 규약 이런 거에 대한 게 필요 없습니다. 절차를 굉장히 짧게 네. 그렇게 했네요. 네. 만약에 이미 퇴직연금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네. DC로 하고 있다. 네, 네. 그런 회사는 어떻게 해요?
푸른 씨앗 하고 싶으면 이거 이제 지원금도 받고 싶잖아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네. 어. 변경할 수 있게끔 여기 푸른 씨앗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이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또 질문. 네. 근로자가 네. 너무 집요하죠? 네. 근로자가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네. 하셨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가입을 했어요. 네. 했는데 어머나 회사가 조금 잘 돼서 30명이 넘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가입 시점에 직원이 30명 이하면 되고요. 그래도 이제 그랬는데 늘어났다. 그래도 혜택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명인데 내년에 직원이 늘어날 것 같다. 빨리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근로복지공단 여기에 문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번호가 어떻게 되죠? 혹시? 1661-0075입니다. 1661-0075. 네, 여기에 한번 문의를 해보면 되겠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퇴직연금 푸른 씨앗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 기금인데 오늘 자세하게 김나영 선생님 덕분에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나영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틴어 쿰 클라비, 열쇠로 잠긴 방에서 유래한 말로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비밀 선거 제도를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1번 콘클라베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들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먼저 변태호님, 새로운 교황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문재남님, 선출 끝낸 추기경 분들 얼굴이 정말 밝더군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도 그 영상, 그 외치는 영상을 봤는데 그 추기경 분께서 선출이 됐다 이렇게 라틴어로 외치신 것 같았는데 그때 군중들이 환호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약간 소름 돋더라고요. 송영민님 끝으로 덕분에 콘클라베라는 영화가 역주행한다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택님이 우리 했던 얘기 중에서 DC형 퇴직연금 개인이 관리하다 보니까 손해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경제 공부가 필수여서 이렇게 방과 후 목돈연구소 고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흐름 알 수 있도록 열심히 청취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요. 우리 이렇게 같이 계속 공부하면서 남들보다 조금씩 더 나아가자고요. 한 분 더 소개해 볼까요? 최강수님께서 아내 추천으로 출장 가는 차에서 듣습니다. 휴게소 정차 후에 문자 보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박수! 커피 쿠폰 이분께 드릴게요. 당신 덕에 전국적으로 내 이름 불렸어. 고마워! 하시면서 아내분께 꼭 전해주세요. 고기 반찬 나옵니다. 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은 박화요비의 어떤가요?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